안녕하세요. 60대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저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은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저는 친척집들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라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죠. 어느 겨울 저는 한 친척집의 농장에서 일하며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눈을 치웠던 기억이 납니다. 손과 발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친척들은 거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때 남은 음식을 간신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짐처럼 여겨 떠넘긴 것이었죠. 특히 어느 사촌이 대놓고 입 하나 더 먹여 살리기 어렵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 집으로 갈 때마다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했고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짧은 기간 동안 저와 다른 아이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명백했습니다. 찢어진 헌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조롱했고 그들은 새 옷이나 장난감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저를 꾸짖었지만 그 선생님은 당신이 연필이나 공책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교육을 받을 돈이 없었기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8살 때 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추운 겨울 아침이었죠. 동이 트기 전 나는 누구보다 먼저 공장에 도착했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기계들이 얼어붙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보일러실에 들어가 장작을 쪼개고 불을 피웠습니다. 손끝이 얼어갈 정도로 추웠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난방을 준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내 모습을 보셨죠.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나를 한참 바라보시던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나를 그분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공장 전체가 멈춰버렸죠. 그날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져서 모두 당황했지만 나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맡은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요. 고장 원인을 찾고 고치기 위해 노력했죠. 비록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시고 한참을 지켜보셨죠. 그때 사장님이 나를 다르게 보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쁜 시즌이 되면 일손이 부족한 날이 많았어요. 특히 그날은 동료들 몇 명이 병에 걸려 출근을 못했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죠. 나는 누구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맡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했지만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동료들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도 사장님은 나를 가만히 지켜보셨다. 그분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마음에 새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장님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정규직으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밤낮 없이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라는 말에 공장 일이 문제인가 싶어 걱정하며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낯선 중년 남성이 사장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그 남성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를 보고 친절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그 남자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바로 내가 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대단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긴장되더라고요. 그 남성은 저를 찬찬히 보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을 우리 회사에서도 꼭 필요로 합니다. 큰 중견기업에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의 평판이 좋다 하여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일을 할 뿐인데 이렇게 저를 스카우트하러 오다니요. 사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생각해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기회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기대와 저를 알아봐 준 사장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봐 준 사장님을 배신할 수 없어 안 가려고 했으나 사장님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고 이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업에 이직을 하였는데 업무량이 이전 회사보다 훨씬 많아서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업무량에도 점차 익숙해질 무렵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죠. 이 여자만큼은 내가 꼭 배불리 먹여주겠노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그동안 일을 해왔기에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더욱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교에 신경 써 줄 수 없었고 같이 병원을 못 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지만 아이가 출산할 때도 거래처 사장님들과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어 옆에 있어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아이가 나오니 가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하였고 아이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한다며 가족끼리 시간을 같이 보내자거나 아이 병원에서 아빠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종종 얘기했지만 그쯤 회사에 큰 손실이 있어 정신도 없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오히려 집에만 있어 바깥일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은 흐르고 회사 문제들을 해결해 오며 저는 어느 정도 중책이 되었고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내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아내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엄마만 참석해도 될 것 같아 담당 업체 미팅을 잡았고 아내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며 맛있는 점심 사 먹으라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별 말이 없어 그렇게 넘겼습니다. 운동회, 부모 참관 수업 등 부모가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엄마가 참석하면 된다고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재충전을 해야 다시 회사에 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혼자서 아이와 캠핑을 가거나 여행도 가면서 추억을 쌓아주고 있어서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자라니 투정도 없어지고
쉬는 날 같이 외출을 하자던 아내도 점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를 푹 쉬게 냅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저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은 곧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어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많은 성과를 내었어도 50대 중반이 되니 회사에서의 입지는 좁아지고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일을 안 하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내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내 아이가 언제 저렇게 교복을 입을 정도로 커졌는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여보 할 말이 있어. 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아서 오래 못 버티고 곧 나와야 할 것 같아. 퇴직금이랑 모아놓은 돈 조금에서 장사를 시작할까 하는데 말하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라며 냉담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남 일처럼 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늘 일이 1순위였잖아요. 아이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지는 기억하나요?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요? 하다못해 우리 애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은 아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은 엄마의 몫이고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잖아. 내 덕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당신도 아이도 어디서 기 죽지 않게 해줬잖아. 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일에 몰두하기 위해 합리화한 것뿐이에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나에게는 남편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당신은 일이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친구 아빠에게 자전거를 배웠고 저는 학부모 모임에 늘 혼자만 가서 이혼녀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야 겨우 당신 없이 아이와 둘이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내의 말을 듣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가장 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돌이켜보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저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사춘기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는 마침 출장 중이라 병원 한 번을 못 가봤던 1등 내가 그동안 가장으로 집에 어떻게 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편협한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며 울면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내가 변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하니 아내도 같이 울면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퇴직 후 나는 아내와 아이에게 캠핑을 제안했어요. 그동안 아내는 아이와 단둘이 캠핑을 자주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었죠. 아이는 낯설어했지만 내가 불 피우는 걸 도와주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아내가 자연 속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오랜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직장 때문에 아이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지 못했었어요.
아내가 대신 다녀왔고 나는 그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퇴직 후 아내가 말한 가족의 일에 당신은 없었다는 말이 떠올라 이번에는 아이의 학교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무대에서 발표를 마친 후 나에게 다가와 아빠가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직접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자전거를 타며 아이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함께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서먹했던 아이도 점차 나를 의지하게 되었고 나 역시 아이와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멀어진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아내와 아이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줬고 관계 회복을 했어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 장사가 잘 될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식집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아내와 나는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었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분식집을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나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방에서 아내가 떡볶이 소스를 만들며 미소 지을 때마다 나는 옆에서 불 조절을 도와주며 함께 웃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려나? 라며 기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흐뭇해졌죠. 우리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손님들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 보람찼어요. 손님들이 분식집에 들어와 음식을 기다리며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와 나는 작은 기쁨을 느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들과 친해졌고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단체로 와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고 갔는데 그 모습에 나도 어릴 적 먹던 분식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라며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의 말에 우리는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죠. 아들과의 관계도 분식집을 통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분식집에서 간식을 먹고 가곤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던 아들이 이제는 아빠 떡볶이 좀 더 주세요. 라며 편하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이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도 우리 셋이 함께하는 이 분식집 운영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이렇게 분식집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찾아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함께 일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면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